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리콤판입니다. 사와디캅. 머리로 이해하는 거랑 몸으로 느끼는 거랑 꽤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머릿속의 태국은 어떠세요? 제가 여행을 시작하기 전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태국 이미지는 이랬습니다. 그 전에는 아예 몰랐고 저 멀리 동남아 쪽 어디에 있는데 물가 싸서 사람들이 여행 많이 가는 나라 방콕이 그렇게 유명하다는데 코끼리 사진 찍고 배낭여행하고 뭐 이런 거 경제적으로 태국이 어떻다 이런 거는 와닿는 게 전혀 없었어요. 이건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20대, 30대 이후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쪽에 관련 있는 교민이 아닌 이상. 하지만 90년대까지 태국은 한국과 비슷했습니다.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중반까지의 고도성장. 하지만 96년 태국 바트와는 국제 금융 세력의 대규모 공격을 받았고 결국 금융에 미숙했던 태국은 한국처럼 IMF에 손을 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연쇄적으로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죠. 1997년 우리를 힘들게 했던 한국의 IMF 사태 역시 이 일환입니다. 이후 태국의 고도 성장은 꺾였습니다. 여행으로 익숙하지만 그 이외로 먼 나라 태국. 현재 태국은 어디쯤 위치하고 있을까요? 전 세계 GDP로 따졌을 때 태국은 20위 초반대입니다. 유럽의 웬만큼 유명한 나라들, 오스트리아나 노르웨이나 덴마크 이런 나라들보다 절대적인 덩치는 커요. 나름 의외죠? 동남아 하면 다 못 살 것만 같았는데. 하지만 개개인을 보면 인구가 워낙 많아서 좀 많이 떨어집니다. 파이를 몇백만 정도로만 나누면 되는 그쪽과 달리 태국의 1인당 GDP는 7,800달러로 확 낮아져요. 남미의 칠레, 아르헨티나보다 더요. 남미에서 태국보다 1인당 소득이 높은 지역입니다. 태국의 1인당 GDP는 1980년에 720달러, 1990년에는 1,500달러, 2010년에는 5,076달러, 2019년에는 7,800달러. 반면 한국은 1980년에 1,715달러, 90년에는 6,610달러 확 늘었죠. 2010년에 23,000달러, 2019년에는 거의 32,000달러.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했을 무렵인 2010년 기준으로 태국의 1인당 GDP는 30년 동안 4,300달러밖에 늘지 않았어요. 한국은 동시기에 21,300달러가 늘었는데요. 태국은 즉 90년대 이후 오랫동안 멈춰져 있던 나라였습니다. 부유층의 도시인 방콕 중심가에는 수많은 고층 빌딩이 들어섰지만 일반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습은 그대로였어요. 똑같이 IMF 금융 위기를 겪었는데 또 무엇이 한 지역을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만들었고 무엇이 한 지역을 정체되게 만들었을까요? 태국은 혼자 알아서 먹고 사는 내수형 나라가 아니라 수출형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수출하진 않더라도 자국의 각종 서비스들을 수출하죠. 호텔, 관광. HFC라고 내수시장 규모를 알려주는 지표가 있어요. 태국의 GDP는 아까 말씀드렸듯 22위, 23위 정도였죠. 이 HFC에서는 거기보다 뒤로 처진 31위였습니다. 비슷하게 한국도 수출 위주라 실제 GDP보다 더 낮은 16위이고요. 내수시장이 큰 일본은 GDP로는 사이즈가 엄청 차이나는 2위 중국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수출 경제 위주 태국의 무역 품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2차 제조업이 전체 수출 품목액의 약 75% 정도예요. 컴퓨터와 그 부품, 자동차와 그 부품, 태국의 유명한 수출품인 쌀은 컴퓨터, 자동차 각각의 절반도 안 됩니다. 생선은 그 쌀의 절반이고요. 수입은 원유가 1등이고 제조업에 필요한 전잡적 수입 품목이 많습니다. 원자재와 중간재가 전체 수입의 53.5%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태국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이 과연 태국에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가져다 주느냐 이거죠. 그걸 알아보기 위해 태국 길거리로 한번 나가볼까요? 그리고 2차 산업에 꽂힌 자동차 산업을 살펴보면요, 태국의 도로를 점령한 거는 전부 일제, 외제예요. 도요타, 혼다, 스바루, 이스즈, 미쯔비시, 거기서 돈 많으면은 벤츠나 BMW. 동아시아 선진국들에 가면은 좀 달라요. 한국 길거리에는 한국차가, 현대, 기아. 일본 길거리에는 당연히 일본차가 있죠. 또 과거에 산업을 통해서 잘 나갔던 독일, 프랑스, 영국 모두 한때 자신들의 강력한 브랜드를 소유했고요. 독일은 지금도 그렇죠. 하지만 태국 느낌이 나는 태국 자체 브랜드, 저는 관광이나 호텔업에서만 느껴져요.
아란타라, 두직 같은 호텔들. 그래도 얘네들은 내수시장만 공략한 베트남의 빈펄과 다르게 주변 지역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까지 진출했죠. 물론 럭셔리함에서는 싱가포르나 홍콩 태생 브랜드보다는 조금 밀리지만요. 그러나 호텔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AA 같은 종이 브랜드로도 모자라요. 선진국이 되려면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권력과 유착했을 때 쉬운 길로 빠지는 거는 정말 유혹적이에요. 부동산 집중해서 국내 부 쪽쪽 빨아먹고 독점적인 위치를 통해서 내수시장에 빨대 꽂고, 하지만 기술 집약적인 산업에 도전해 세계 시장에 발을 내딛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조선, 해외 공장을 유치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랑 자기가 직접 기술을 개발해 아니면 기술을 수입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거는 정말 차원이 달라요. 훨씬 어렵죠. 저는 그래서 과거 많을지라도 공이 그걸 덮을 정도로 큰 한국의 창업주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정주영, 이병철, 박태준, 한국 경제의 거인이죠. 대만은 아직 하청산업 위주지만 오히려 거기서 길을 찾은 케이스. TSMC 같은 대만 반도체 하청은 기술력을 쌓아서 슈퍼 의뢰 레벨에 닿았잖아요. 물론 대만도 오랫동안 고생했어요. 90년대까지는 한국이랑 같은 레벨로 묶였는데 그 이후로는 차이가 엄청 벌어졌잖아요. 지금이야 뭐 4차 산업 반도체에 힘입어 좀 극복을 했지만, 선진국이 되려면 국민이 부유해져야 됩니다. 국민이 부유해지려면은 산업에서 큰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돼요. 그래야 월급을 많이 주죠. 큰 부가가치를 만들려면 자체 브랜드와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 돈을 빨아먹는 거는 물건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하청 공장이 아니라 그 브랜드와 무형의 가치를 시장에다 팔아먹는 회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일본 애니 하청을 그렇게 했지만 한국이 애니로 유명해졌냐? 아니죠. 결국 그거는 일본 겁니다. 선진국이 되려면은 경공업이나 유흥산업이 아니라 더 복잡한 중공업, 그리고 그 이상의 첨단 전자, 디지털 산업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가져야 돼요. 이런 각종 산업에서 스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국민이 돈을 벌고 중산층이 많이 늘어나겠죠. 단순한 제조만을 담당하는 하청으로는 소득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올라서 임금이 오르면은 금방 기업들은 더 임금이 저렴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갈 테니까요. 태국은 덩치가 큰 나라입니다. 면적은 프랑스급이고 인구도 7천만으로 세계 전역을 따져도 상위권이에요. 이 정도 급이 되는 나라 중에 선진국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한국, 스페인. 인구는 국력이지만 동시에 짐이기도 합니다. 많은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으면은, 그래서 노동 생산성이 올라간다면은 그 인구를 바탕으로 경제가 쑥쑥 자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경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죠. 이미 잘 사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유럽의 경우에 영국, 프랑스, 독일, 아시아에는 20세기 초 이미 열강의 반열에 올랐던 일본. 이 나라들은 옛날에 이미 끝발을 날려봤기에 경제 성장이 쉬운 편이었어요. 얘네들 말고 새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태국과 동등한 입장에 처했던 나라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대부분 유럽입니다. 체코 같은 나라들. 근데 이쪽은 기존에 충분한 공업 기반이 있었고 주변에 유럽이라는 큰 시장이 있었습니다. 또 싱가포르, 홍콩 같은 더 작은 도시 국가들은 덩치가 커다란 태국이 따라할 만한 케이스가 못 돼요. 도시 국가의 길과 중대형 국가의 길은 다르니까요. 또 중동이나 노르웨이처럼 기름이 터지는 자원 국가도 아니고요. 결국의 답은 한국, 대만이 한 것 같은 제조업인데 태국의 제조업은 자체적인 부가가치를 아직 창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타이밍도 지금은 좀 늦었어요. 한국은 그 힘든 타이밍을 중국에 빨대 꽂고 불을 빨아먹으면서 탈출했거든요. 중간에 커다란 함정을 발판을 좋은 걸 깔아놓고 뛰어넘은 거죠. 웬만한 도둑답기로는 힘든 그런 함정을요. 하지만 한국의 치트키였던 중국은 이미 늙어버렸습니다. 태국은 한국, 대만이나 다른 유럽 국가가 가진 것처럼 주변에 커다란 시장이 존재하지 않아요. 인도 아직 멀었죠. 거기다가 주로 태국이 주문을 받고 일을 해왔던 일본의 전자산업, 자동차 산업이 포화 상태, 사양 산업이라는 것도 한몫하고요.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처음 개발을 시작할 때는 10% 성장 무서워요.
그래서 팍팍 치고 나가다가 1인당 GDP $10,000쯤을 못 넘고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는 사례를 설명하는 이론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종합해보면 결국은 그 이상의 부가가치를 그 나라에서 창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술 발전을 못했거나 부정부패, 정치 불안정으로 포텐을 깎아먹거나. 태국은 둘 다 해당됐습니다. 기술력을 축적하지도 못했고 정부, 고위층의 부정부패도 심각했고. 일단 제 생각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큰 변화가 일어나진 않을 거라는 거. 첫 번째 이유는 타이밍을 놓친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동력의 부재입니다. 후진성의 이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어떤 지역이 특정한 뭔가를 발전시켜 치고 나갑니다. 부를 끌어모으기 시작해요. 이미 발전된 지역은 하지만 이후 정체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때까지 그 방식으로 충분히 잘 해왔고 거기서 현재에 만족하는 기득권층이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혁신을 통해서 기존 방식을 타파해야 되는데 자기 밥그릇 까먹는데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변두리의 후진 지역은 다릅니다. 이미 선진 문물을 수입했을 때 거기서 좋은 점만 받아들이고 새로운 점을 개량하고 접붙여서 오히려 더 치고 나가는 동력을 만들 수 있어요. 거기서 새로운 선진 지역이 탄생하게 되죠. 세계의 중심 지역은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이동했습니다. 몇천 년 전의 인류의 태동기에는 중동 옆에 비옥한 초성달 지역에서 문명이 탄생했고요. 거기서 조금 떨어진 서쪽의 레반트와 이집트, 이 두 지역이 후진 지역에서 선진 지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다시 거기서 더 서쪽으로 그리스와 로마, 서유럽에서는 영국과 프랑스, 다시 독일과 대서양 건너 미국,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 2000년대 중국의 부산까지. 근데 문제는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적용되기 힘들어진다 이거예요. 진입장벽이 생겼습니다. 사다리가 치워지고 있어요. 초창기 농업은 조금 따라잡기 쉬웠습니다. 섬유, 경공업 같은 초기 제조업도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았고요. 하지만 지금 반도체, 전자산업 이미 쉽게 따라잡을 수 있는 단계가 지나갔어요. 한국이 경제 성장할 때 꿀을 빨았던 철강, 자동차, 전자산업 이미 그때도 쉬운 건 아니었지만 지금은 산업 자체가 더 이상 후진국의 신규 진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요, 4차 산업은 미국의 독주죠.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20세기 후반에 잘 나갔던 유럽, 일본, 지금 미국의 4차 산업에는 쪽도 못 쓰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런 산업은 갈수록 지적, 집약적이라 고용 규모는 점점 작아지고요. 중대형 국가의 선진국 진입에는 대규모 제조업을 통한 중산층 육성이 포인트인데 그게 불가능한 시대가 돼버린 거죠. 또 태국 산업 비중에서 농업 비율을 보면 8% 정도였습니다. GDP 대비요. OECD 평균 농업 비중이 2.4%였거든요. 한국도 비슷했고 태국의 산업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아직 높죠. 또 농촌 인구 비중 OECD 평균이 22%, 한국은 17.9%요. 하지만 태국은 전체 노동 인구의 3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그 농업에서 GDP는 8%밖에 안 나옵니다. 농업 생산성이 한없이 낮다는 뜻이죠. 원래 산업이 그러니까. 숫자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 태국 농촌 인구 비율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인구 7천만의 태국의 수도, 방콕의 인구 900만, 방콕 광역권은 1,800만 정도거든요. 근데 이거는 소수예요. 수도권에 과밀되지 않았습니다. 전체로 보면. 하지만 이 방콕 광역권을 형성하는 도시를 제외한 지방 거점 제2의 도시가 치앙마이인데 거기 도시 인구가 15만밖에 안 돼요. 주의 인구가 130만입니다. 남부의 대도시 한야이 30만도 안 되죠. 자, 그러면 광역권 도시 말고 나머지 태국 인구 5천만은 다 어디 사냐? 아까 말씀드린 부가가치 창출이 안 되는 농촌에 산다는 거예요. 지방은 완전 깡촌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충분히 고등교육을 하고 노동 생산성이 높은 직업을 정부가 제공해 줄 수 있냐? 그게 힘들죠. 이거를 깨부시려면은 정말 국가 전체가 뼈와 살을 깎아내는 고통을 감수하고 뭔가 강력한 개혁, 변화를 거쳐야 할 텐데 국가 지도층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걸 원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덩치가 있는 나라고 극소수의 부유함을 유지하는 데는 충분한 규모의 경제가 나옵니다. 북한이 세계 최빈국이지만 김정은은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하나인 것처럼요.
특권층의 부유함은 일반 부자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권력, 맨파워는 단순히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요. 단순한 부동산, 뭐 천억대 부자랑 천억의 수익이 나오는 큰 회사의 회장이 가진 파워 완전 다르죠. 어쨌든 중산층 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만 선진국의 벽은 얇은 게 아닙니다. 지금 태국이 코로나 전에 1년에 한 3%에서 5% 정도 성장했는데 한국은 태국과 비슷한 사이즈일 때 10% 가까운 성장을 몇십 년 동안 해와서 지금 자리에 도착한 거니까요. 물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하청 위주의 산업 구조는 태국에만 한정된 건 아니에요. 세계 신흥공화국들은 거의 다 해당되죠. 떠오르는 베트남에도 별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이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네, 오늘은 다시 태국에 돌아와서 태국 길거리를 다시 걸으면서 제가 느낀 생각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식견이 굉장히 짧은 제 사견이고요. 더 깊고 더 넓게 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다양한 말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트립컴퍼니였습니다.